XSFM입니다. I, D, W, K. 그 알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스웨덴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이 지난달 초에 발생했습니다. 남 탓을 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싶을 때 테러범이 만만한 약자를 찾는 것은 요즘 만국 공통이죠. 혐오가 자산이 되는 모바일 시대의 혐오 범죄를 다루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들을 25년 봄 북유럽 연구소 시간에 생각해 봅니다. 북유럽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자, 오늘이 본론입니다. 이럴 수가. 던조 에디터고요. 북극영 소장이 있고요. 저 지난번 에피소드 때 에너지를 다 썼는데 어떡하죠?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진을 다 뺐네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모바일 시대가 온 다음에 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잃어버린 게 있어요. 사람들의 평균이 바뀐 것. 수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 레벨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도덕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건 도덕에도 영향을 미치죠. 네. 내가 뒷담을 까도 내가 잘못된 걸 보여주든 잘된 걸 자랑하든 네. 평상시에 하던 것보다 더 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모바일 시대 이후의 인간들은 도덕률이 모바일 시대 이전 사람들하고 영 달라요. 수치심을 좀 모르게 된 사람들로 보일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자식들이 저걸 자랑해? 미친 거 아니야? 윌 스미스 씨의 명언. 나는 집에서 등신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온 세계에서 등신이다. 그 말을 실천하죠. 나중에 네. 시상식에서. 천하제일 등신자란데. 네. 나도 요즘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크리스락을 뺨 때리고 막. 예. 이러다 보니까 생긴 가장 나쁜 일은 테러리즘의 생중계고 네. 테러리즘의 대중화입니다. 예전에는 누구를 혐오하는 말을 하면 학교에 불려가고 직장에서 혼나고 이랬는데 요즘은 혐오 발언을 하면 돈 많은 유튜버가 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예전에는 뒷담을 몰래 깠는데 네. 요즘은 뒷담 까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 있어요. 혐오가 자산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현대 인류는 한다는 겁니다. 이게 총이 있든 없든 전 세계에서 혐오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한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기엔 지상낙원 사람 없고 무스많은 스웨덴에서도 이런 일이 나는 거죠. 이 얘기를 잠시 후에 들어볼 겁니다. 스웨덴 너무하죠. 네. 노르웨이가 이런 일을 겪은 게 한 15년, 20년 전인데 스웨덴에도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큐어 바이 네이처 큐비엔, 건강한데 맛있는 조정치 농부의 더 착한 농장, 내 곁에 종로가 더 쌍화, 클리셰는 이제 그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난 고소해. 물론 바삭하고 심지어 달콤하기까지. 내가 없다면 재미있는 영화도 어쩐지 허전할걸? 난 조정치가 만들었어. 영화를 완성하는 맛. 조정치 팝콘. 67년이었지 아마. 종로의 작은 한의원이었어. 진도산 구기자, 청궁, 당귀, 숙지황. 좋다는 건 죄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8시간 정성껏 다려냈지. 임금님께 올린 그 방식 그대로 말이야.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쌍화차.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쌍화라 한다지.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우는 아이가 강조된 기부 광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00억 균주? 기본. 프리미엄 덴마크산? 기본. 제로 칼로리? 기본. 기본은 충분하다. 이제는 맛있게.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큐비엔은 행사를 쉬지 않아요.
QBN은 늘 쉬지 않기도 하지만 또 지금이 봄맞이 행사가 끊이지 않는 시기입니다. 좋습니다. 모든 브랜드에서 새학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은 새학기이기도 하지만 환절기이기도 하죠. 네. 저희 녹음하는 오늘이 경칩이더라고요. 건강지킴이 QBN이 필요할 때입니다. 프리미엄 유산균 사르락토 1+1 행사를 합니다. 입안에서 눈처럼 녹아 없어지는 프리미엄 유산균 사르락토를 저도 먹어봤는데 다른 거랑 비교해서 확실히 맛이 괜찮았어요. 저는 그 유산균 가루 특유의 비린내를 좀 안 좋아하거든요. 전혀 없죠. 네, 그게 진짜 없어서 좋았어요. 네. 100억 유산균 보장, 늘상 장 건강을 유지하고픈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처럼 비린 유산균 싫어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환절기에 영원한 동반자, 면역 밸런스 엔도 1+1 행사를 합니다. 면역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식약처에서 국내 최초로 허가를 받은 개별 인정형 원료 달의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요. 아연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면역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몸 잘 챙기셔야지 이제 4월 5월을 잘 버티시고 투표를 하러 잘 나가실 수 있습니다. 메로나의 신맛을 뺀 복숭아 맛쯤 되는 느낌 되겠습니다. 3월 행사를 QBN을 만나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액세스몰이고요. 이제 한 달 된 이야기입니다. 딱 한 달 됐네요, 진짜. 네. 올해부로 총기 난사, 스웨덴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4일 12시 33분 낮에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스웨덴 중부 도시 오레브로의 캠푸스 리스베리스카 성인교육센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 11명이 사망했고 6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총격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압당한 게 아니라 네. 네. 그나마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식사하러 밖에 나간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 날이 춥기도 하니까 안에서 점심을 먹느라 모여있는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경찰은 사건 발생 신고가 들어온 지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비명과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 사람들이 건물 안팎으로 피난처를 찾아서 도망치거나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가 마치 화재 현장, 인페르노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불지옥. 네. 그다음 범행 전에 연기가 많이 나는 화약을 터뜨렸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의 진입이 지연됐습니다. 이거 되게 좀 번화가죠? 센터에 있는 위치가. 조금 좀 한적한 곳이네요. 도시 자체가 그렇게 큰 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 이런 학교가 있는 건 보통 시내기는 하죠. 네. 작은 도시의 가장 언저리 지역이고 몇백 미터 앞에 맥도날드 있고 뭐 조용한 도시 같아, 동네 같아요. 피자헛 있고. 그래서 경찰의 진입이 지연이 됐었고 경찰이 이제 바로 연락을 해서 방독면 등을 특수 장비를 착용한 팀이 10분 만에 도착을 해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 현장에 경찰이 100명 이상이 파견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색팀이 도착한 후에도 총격이 이어졌지만 학교가 워낙 크고 이게 17,000평방미터, 우리나라 평수라면 5,000평이 넘어요. 그러니까 너무 커서 이 수색팀이 참는데도 어려움을 겪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이 연기로 뒤덮여 있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숨 쉬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 건물에 복도가 많잖아요, 학교는. 그리고 화장실도 있고 그러니까 문도 다 열어봐야 되고 그래서 범인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만국 공통으로 또 학교는 층이 낮고 건물이 넓고 이러니까. 축구장이 2,200평 정도라네요. 그러면 거의 2배 이상. 네. 그래서 1시간 만에 현장을 진압을 했으나 범인은 이미 사망했고요.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상황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총을 한 발도 발포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서 10개의 탄피와 그 밖에 사용하지 않은 탄약이 다량이 발견이 됐고요. 다 범인이 가져온 거겠죠. 네. 그리고 근데 다행히도 마침 3주 전에 이 SFE 대상으로 만약에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대피해야 되느냐 이런 훈련을 했었대요. 야, 스웨덴은 참. 그래서 이제 테러가 요즘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훈련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는 이 총 소리가 나자마자 교실로 대피를 해서 의자를 가져와서 문에 바리케이트를 쌓고 옷가지로 창문을 막아서 어둡게 유지를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네요. 배운 대로 해서. 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의자로 문에 바리케이트를 쌓고 창문은 전부 다 어둡게 유지하고 안에서 커튼 같은 걸 쳐서 보이지 않게끔 해라. 그래서 경찰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낸 후에야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인터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매해 12월 3일을 민주주의의 날로 정해서 한국에서 네. 국회의원들이 저 국회 담을 넘는 행사를 하자. 얼마나 좋아요. 그 해외에 대체 왜 저런 행사를 하지 싶은 것들 다 이유가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되게 훌륭한 행사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주 좋고 절대 찬성인데 계엄군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국회를 막으면 될지 교육 같은 거 1년에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도 필요하네요. 들어요. 근처 주민들한테 그 국회까지 단거리 경주 이런 거 좀 하고.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왜냐면 그 정당이 해산을 안 당했는데 또 계엄할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몇 년 내에. 총격이 벌어진 곳, 여기가 성인교육센터 콤북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콤북스 웨레브로라고 네. 써있네요. 콤북스 오레브로, 오레브로가 이제 지역 이름이고 이게 신화구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아시죠? 이거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영어로 왜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불리는 곳 있잖아요. 거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슬픕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네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 지난주부터인가 그 학교 그 수업을 다시 재개했어요. 지도에 지금 임시 폐업이라고 나오는데 다시 열었나 보네요. 네, 월요일부터 열었고 이제 그 전까지는 온라인 교습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데에서 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20세 이상의 성인을 위한 학교이고요. 취미 과정 같은 것도 있고 뭐 시민이 요구하는 과정 좀 더 학구적인 주제가 많은데 이 성인교육센터가 어떤 곳이냐면 1860년대부터 생긴 되게 전통이 있는 교육기관이에요. 시민학교라고 불리고 또는 시민대학 이렇게도 불리는데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을 보고 스터디 서클 민주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곳이 네. 정말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민교육의 산실 이런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시민교육의 산실. 그래서 그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사회 발전,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1940년대 3인당이 집권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스웨덴에도 155개의 이 시민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100만 명 정도가 여기서 수강을 한대요. 그러면 전체 인구의 10%가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성인 중에서 10%니까 굉장히 상당히 많은 사람이. 겁나 흔한. 그렇죠. 아무나 다 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1968년 분야를 나눠서 구조화했는데 이 68년이 어떤 해냐. 팔매가 수상이 된 해거든요. 그래서 팔매는 노동자 교육과 성인 교육이 민주주의 보루라고 여겨왔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팔매를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했던 얘기 중에 조직된 시민의 힘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교육기관이 사실은 조직된 시민의 힘을 만드는 곳이죠. 조직하고 깨어있게 해주는 곳을 구상한 거군요. 네. 그래서 전에 이 성인교육협회 회장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3인당 출신으로 민주주의 부라는 부가 있는데 부처 중에 여기 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구조조정부보다 낫네요. 도지요?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북유럽 사람들, 스웨덴 사람들은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만나지를 않는다 서로가.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만나게 해주면 이러면서 나라 욕도 하고 체제에 대한 비판도 하고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나도 한 2m 떨어져 있잖아요. 평상시에. 네. 그리고 또 초창기에는 이 3인당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3인당의 텃밭은 사실 노동자였고 노동자들 중에는 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첫 번째 3인당 총리가 국민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이렇게 나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후에 일을 하면서 고등교육에 진학을 하려면 성적이 필요하니까 그런 성적을 얻지 못한 성인들을 위해 설계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발전을 하면서 뭐 자기개발, 취미활동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넓어져 갔죠. 그래서 여기에서 뭘 가르치느냐 보면 돈은 안 내도 돼요. 그리고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자격증, 졸업증, 우리로 치면 검정고시 같은 그런 과정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3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자격증을 만들어주는 곳이고 또 하나는 직업훈련 같은 걸 하는 곳이고 세 번째는 자기개발, 내가 내 삶에서 하고 싶은 취미활동을 조금 더 고도화하는 그런 과정? 정말 종합교육이네요. 진짜 종합교육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가르치는 과목들이 있는데 언어에도 스웨덴어, 그다음에 스웨덴어를 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영어,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그리고 요즘에 한국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과정도 뭐 수학 1, 2, 3, 4 그래서 고등 수학까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구청에서 하는 문화센터인데 물리학,
화학, 생물학, 뭐 뇌과학 이런 거를 가르친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한국에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도요. 동네 대학교도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요. 시민대학에서. 저도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한번 교민을 만난 적이 있는데 두 분이 어디를 가시냐고 그랬더니 이 콤북스에 가는데 뭐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과목을 들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요즘 그런 말이 많이 나와서 그게 뭔가 신청해서 듣고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이 원하는 거 아니면 시대에 부응해서 이렇게 과목이 개설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대학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게 뭐 아까 그런 과목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한 훈련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교육, 그 다음에 뭐 심리 상담 교육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자기 개발을 위한 코스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약간 뭐 재료비 같은 걸 내야 되긴 하지만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조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글을 쓴다든지 이런 다양한 코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민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아무튼 굉장히 공적이고 매우 의미가 깊은 시설인 거네요. 그 커뮤니티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 특히나 어른들을 위한 그런 게 여기는 공공기관에서 공적 자금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곳이고 근데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리스베리스카 이 콤북스는 대부분의 콤북스에도 개설이 돼 있지만 제일 여기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가정이에요. 재사회화의 역할을 맡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저 시민대학 누가 가고 저 교육과정 누가 됐지 보면은 저 귀화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귀화 준비 안 하더라도 이곳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많이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외국인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도 제일 큰 코스가 SFE라고 해서 그 스웨덴어를 포린 랭귀지로 배우는 과정. 저도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시면 이민자로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또는 뭐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스웨덴어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 리스베리스카에 2,700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다니는 곳이었고 넓었으니까 그중에 800명이 이 SFE 과정을 듣고 있었다고 해요. 시설이 이렇게 넓은 게 이해가 되네요. 이제. 네. 그렇죠. 2,700명이면 학교로 쳐도 엄청 큰 무슨 거니까. 교육센터가 축구장 2개야 이랬는데.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2,700명 중에 800명이 아까 그 SFE를 듣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피해자 중에 이민자가 많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민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고 사망자가 11명인데 한 명은 그 범인이니까 10명이 피해자죠. 이 중에서 여성이 7명이고 남성이 3명입니다. 연령대가 32살, 38살, 46살, 52살, 54살, 55살, 그 다음에 68살, 28살, 31살, 그 다음 48살. 그러니까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져 있죠. 이 중엔 선생님이 2명이에요. 그리고 피해자 중에는 시리아 출신 기독교 난민이 2명 있고 기독교인. 네. 그래서 난민으로 온 것 같아요. 그죠. 시리아인이시니까. 그다음 보스니아인이 있었고 한 명은 사망했고 한 명은 부상당했고 그다음 이란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 에리트리아 네. 그다음에 쿠르디스탄 쿠르드라고 하는 그 터키 민족에 있는 이런 출신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국적에 대한 발표는 경찰 발표를 보고 안 건 아니었어요. 이거는 경찰은 사실 처음에는 이 국적에 대한 발표와 확인을 해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피해자의 연령하고 성별은 밝혔지만 그리고 뭐 28세부터 68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포함되어 있고 남성과 여성은 몇 명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지만 그 국적을 말하지는 않았는데 각각의 대사관에서 이번에 이런 사건에 우리 시리아인이 2명 포함돼 있다. 보스니아인이 이렇게 각각의 외교부와 대사관에서 발표한 외교 자료를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국적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이걸 알게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왜 그러느냐? 언론과 경찰의 용의자 공개 원칙. 스웨덴 경찰과 언론은 사실 피해자 가해자의 공개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만큼 인권에 민감한 나라라서라고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피해자의 가족, 그다음 가해자의 가족. 이 모든 사람한테 확인을 거치고 동의를 얻어야지 공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기소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무죄잖아요. 그러니까 기소 전까지는 용의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저도 언제나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안 되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제일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정덕들은.
검찰이 정치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게 더 심해지면 미디어도 정치를 할 수 있고 미디어도 사람들 조리 돌리면서 장사를 하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가장 큰 쉬운 예로 늘 말씀드리는 게 일본은 편의점에서 소매치기만 하다 걸려도 이름이랑 얼굴이 다 뜬다. 조리 돌림. TV에서. 그거보다 이게 낫잖아요. 한국 기자들이 보기엔 참 취재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자도 줄여주겠네요. 이렇게 하면.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웨덴의 소위 고급지라는 매체에서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보통 몇 세 여성, 몇 세 남성으로만 쓰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팔매 암살 사건 벌어졌을 때 그 범인도 33살의 남성으로만 표시를 했는데 이 기간 중에 생일이 지나가지고 네. 그럼 나이를 바꿔서 34살 남성으로 바꿔야 되냐 어떠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 정도로 큰 관심을 받는 범죄의 경우에까지도 네. 공개를 안 하는군요. 네, 대부분 그렇고 그다음 유죄로 판결이 난 후에야 이름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아닌 이런 어떤 조직적인 범죄라면 조직이나 기관이나 제도나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자체 윤리 규정이 있거든요. 기자들이 쓰는 거기에 보면 속보보다는 사건 관계자와 사회적인 파장, 구조적인 변화를 만드는 언론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써 있대요. 그래서 그 결과 북유럽 언론은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데 이게 표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뉴스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는 거거든요. 이 표가. 그러면 앞에 보시면 거의 북유럽이 상위 10개국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네요. 핀란드, 케냐, 나이지리아, 덴마크, 남아공, 포르투갈, 노르웨이 이런 순이고 밑에서 세 번째 한국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OECD 중에서는 거의 가장 낮은 국가. 우리 밑에는 헝가리랑 그리스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던 게 사실은 2018년에 스웨덴에서 미투 사건이 크게 있으면서 좀 변하기는 했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2018년에 무려 18명의 여성이 노벨문학상을 선정하는 할리먼의 회원의 남편을 가해자로 지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미투 운동이 굉장히 크게 번졌었고 저도 이때 그 신문의 일면을 기억해요. 그 18명의 여성이 얼굴을 드러낸 사람도 있고 뒷모습만 나온 사람도 있고 음영으로 실루엣만 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 18명이 한 명을 지목하는 미투 운동이 벌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가 스웨덴의 할리먼의 회원인 카타리나 프로스텐손이라는 시인이에요. 이 사람의 남편이자 유명한 사진가였는데 장클로드 아르노우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구가 가해자인지.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름을 안 밝혀는 게 자기들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프랑스계 사진작가, 문학의 유력인사, 네. 할리먼의 19번째 회원. 할리먼이 18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19번째 회원. 이렇게 계속 표시를 해온 거죠. 이러면 이제 행정적인 이상한 뒤틀린 공백이 생기죠. 모두가 알 사람인데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름은 안 말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스웨덴 언론이 전통적으로 피의자의 실명을 즉시 밝히지 않는 관행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속 써왔는데 그렇지만 이게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디언에 보면 실명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선 나오지 않지만 다른 나라 언론에서는 다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사건의 심각성과 공공의 알 권리를 고려해서 유죄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실명을 공개하는 게 가끔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아크로비스타의 검찰 공무원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 네, 그 다 아는데 정말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조금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민자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사회적인 파장을 너무 많이 일으킬 수도 있고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 가해자의 국적도 되게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인종혐오, 극우, 테러로 부를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근데도 오늘 아침까지도 경찰은 아직까지 동기를 밝히지 못해서 이거를 증오범죄나 테러로 볼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확답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검찰이 내란범들을 그렇게 수사를 열심히 했어도 동기는 확증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드 팩트가 있어야 네, 되니까. 뭐라고 쓰여진 쪽지를 받았다. 뭐 실탄을 들고 갔다. 이런 건 금방 밝힐 수 있는데 동기는 뭐 V제로가 빡쳐서 이런 거는 문서화시키기 되게 어려운 문제니까 이해돼요. 그럴 네. 때까지 신중한다 써야 되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경찰이 아침까지도 이념적인 동기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고 총리도
기자회견 대국민 기자회견 하면서 우리 추측은 하지 맙시다. 나오기 전까지 추측하지 맙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장이 워낙에 클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일단 이 이민자 인구가 워낙 많은 나라라서 네. 그리고 이 증오범죄나 테러가 되려면 분명한 동기가 나와야 되는데 IS나 극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테러 조직의 지령을 받고 살상을 목적으로 실제로 수행을 시도했다든지 이래야지만 테러로 아니면 증오범죄로 그 분류가 되는 거예요.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네요. 네.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극우단체 페이스북 페이지에 몇 번 접속했다.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의를 찾아봤더니 테러 행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국민이나 특정 집단에게 두려움을 일으킬 의도를 갖고 잠재적으로 국가에 피해를 주고 사회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목적으로 저질러져야 하며 이런 놈 하나 알죠. 보통 정치적 또는 이념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쓰거나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수반해야 한다. 한 놈이 아니군요. 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정리하면 정치적 또는 이념적인 목적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폭력을 쓰거나 폭력을 쓰겠다고 위협하는 일. 이것이 테러입니다. 사망자, 피해자를 좀 살펴볼게요. 먼저 28살의 살림 이스케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 뭐 그 과정을 여기서 듣고 있었고 시리아 난민이었는데 이 사람이 숨지기 직전에 약혼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총에 맞았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약혼자 잘 보살펴달라 이렇게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엘사 테클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32살이고 4명의 자녀를 둔 엄마였어요. 가족과 함께 에리트리아에서 스웨덴으로 왔고 학교와 요양시설에서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워킹맘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삼 알셸라라는 48살은 시리아 출신의 제빵사였어요. 그리고 아이가 2명 있었고 스웨덴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 리스베리스카에서 SFE 과정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지자라는 사람은 68살, 1990년대에 쿠르디스탄에서 스웨덴으로 왔고 야, 온 지 30몇 년 됐어요? 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네,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여기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고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테손 울프 크리스테손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말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한 순간 그는 우리 모두를 공격한 것입니다. 증오는 증오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나라, 우리가 지키고 키워나가야 하는 것들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증오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정오에 1분 동안 온 국민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경찰은 유전자 정보, 그 다음에 치과 정보, 그 다음에 지문 이게 다 확인돼야지만 이 사람을 범인으로 확정을 하겠다. 그래서 일주일이나 걸렸어요. 이 사람을 확인해 주는데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SNS로 벌써 다 돌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은 일주일이 걸렸고 그리고 사실은 원래 말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용의자지만 리카드 안데숀이 범인이다. 범인인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모르니까 죽었으니까 수사를 할 수도 없고. 근데 범인이라고 이례적으로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SNS에 다양한 가짜뉴스가 있었고 또 북유럽은 이름이요. 다 똑같아요. 되게 흔해요. 그냥 우리 김씨, 이씨, 박씨처럼 그냥 돌 던지면 대부분이 안데숀이고 뭐 이런 사람이 장자미사. 네, 그래서 리카드 안데숀 되게 흔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SNS에 리차드 스미스 씨 같은 거구나. 그렇군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리카드 안데숀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해서 SNS 되게 많이 돌았는데 그런 것 그걸 막기 위해서. 네. 근데 그랬는데 이 다른 사람 사진이 돌아가지고 그 사람이 엄청 피해를 받나 봐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언론이 더 조심을 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언론은 이례적으로 사건 발생 3일 만에 신원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는데 경찰은 100% 우리는 확신해야지 발표한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경찰이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태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는 기관에 경찰이 거의 몇 년 동안 1위로 뽑혔었거든요. 그동안 스웨덴에서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조사인데 이거는 갑자기 우리나라 조사를 들고 오셨는데 스웨덴은 이번 올해 나온 게 가장 신뢰받는 기관 1위 어디게요? 올해 스웨덴이요? 네. 경찰일까요? 경찰 군대예요. 군대가 가장 신임받고 그 다음은 이것도 놀랍습니다. 국세청.
그건 근데 스웨덴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은 비밀 경찰, 우리 치면 국정원. 네. 그 다음에는 성관위? 성관위는 아니었고 네. 보건복지위원회, 그 질병관리청 같은 곳. 네. 거기가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뽑혔고 한국은 갑자기 인기가 미어터진 기관이 하나 있죠. 헌법재판소라고. 네. 지난달에 조사한 거에 보니까 헌재가 1등이네요. 거의 핫데뷔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가장 불신하는 기관은 검찰. 네. 가장 신뢰하는 기관의 꼴찌 근처에 검찰 언론이 있는데 노조가 그보다 세요. 높아요. 어머. 순위가. 근데 한국도 국세청이 생각보다 높네요. 그게 말이에요. 2등이네요. 그러게요. 가장 불신하는 기관에서도 낮은 편이고. 그래요. 국세청은 요즘에 일 잘하는. 가봐요. 이거 더 쌍화 안 해요? 이제 할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소장을 신뢰하죠. XSFM입니다. 강원도 청정지역 농약 없이 키워낸 호박고구마. 찌지 않고 그대로 구워 말려내면 자연 그대로가 주는 최고의 간식이 됩니다. 진짜 자연이 있는 간식,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바이 네이처 큐비엔. AI야, 흔하게 보이는 기부 광고 특징 알려줘. 기부 광고의 특징은 첫째, 동정심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슬픈 표정. 둘째, 빈곤, 질병 등 열악한 환경 연출. 셋째,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두운 배경 등입니다. 기부 광고 속 아이들의 슬프고 힘든 모습, 문제는 없을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우는 아이의 사진이 없어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꿈꿉니다.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임금님께 진상한 전통 방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북수장님이 여쭤보신 더 쌍화입니다. 배령하겠습니다. 쌍화차 좋아합니다. 네, 아시죠? 길 채워 오겠습니다. 길이 오느라. 네. 커피도 좋지만 전통차도 이제 한 잔씩 땡길 때가 있죠. 특히 환절기에 더 그렇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냈지만 맛은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개발을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약효가 제대로 담긴 최고의 재료들을 엄선하여서 지내온 시절 덕분에 전국 무려 60개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중입니다. 지나가다 보셨다면 그게 그거 맞아요. 네. XSFM 청취자는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집 거실에 둬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특권이죠. 비싸더라도 기후, 토질 등 환경을 고려하여서 약효가 제대로 담긴 최고의 재료만 사용했습니다. 전통 쌍화차는 당연히 있고요. 1등품으로 인정된 경북 영주산 백수호를 사용한 고운님 백수호, 러시아산 원용을 사용한 러시아산? 아니 러시아산 녹용은 좋죠. 네. 네, 푸틴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러시아산 원용을 사용한 녹용 음양 으라차도 있습니다. 선물로 앵기기도 좋은 박스 패키지가 고급스럽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받은 분들은 귀한 걸 받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또 3월에 은근 선물 하러 다닐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새해 시즌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뱅쇼가 취향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전 뱅쇼 취향인데. 아 그래요? 여기 있어요. 쌍화차가 취향이라는 진짜요? 사람은 많이 봅니다. 전 둘 다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아니 거기 더 쌍화에 와인을 넣어서 뱅쇼처럼 아니다. 그건 물이 액세스몰로 알려주십시오. 가해자의 신원을
경찰이 빨리 공개했고 이례적으로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특정까지 하는 스웨덴 경찰의 전통에 비해서는 좀 성급한 결정을 한 이유는 온라인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고 이전에. 네, 가해자는 리카드 안데숀이라는 사람입니다. 35세 남성으로 치명적인 무기를 지니고 있었고 단독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념적인 동기나 갱단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조사 중입니다. 범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21살에 독립을 했고 고향을 떠나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범죄 기록은 없었습니다. 2017년에 개명을 했고요. 동창들의 증언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고립돼 갔다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이웃도 그를 몰랐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해요. 심지어 작년 5월부터 바로 옆집으로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네. 그 사람도 옆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름. 네. 그것 때문에 이름을 알 뿐이지 작년 5월에 이사를 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건 좀 무섭네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소리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쓰레기라도 합니다. 내버리지 않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재활용할 때 만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통 빌라 비슷하게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서 사니까요. 네. 층수가 낮은. 근데 거기에 맨날 문 앞에 있는 분이 있대요. 나는 이 아파트 사는 사람 다 알아요 하는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도 본 적이 없대요. 헐. 할머니의 레이더에서 벗어났단 그러니까요. 밤에만 나가나 보네. 그래서 참 신기하고 최근 몇 년간은 가족, 친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가끔 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정도였다고 하고요. 1년에 한 번 나가는. 네. 사회에서는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4km가 채 안 되는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과거 2021년 이전에 리스베리스카에 다닌 적이 있대요. 여기에? 네, 이 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졸업 기록이나 성적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를 다 마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중퇴. 그렇죠. 그리고 이 다겐스 니에테라는 그 스웨덴 신문이 찾아낸 기록에 따르면 학교 상담 심리학자의 기록이 있는데 이 13살인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10차례가량 학교 상담사와 만났는데 기록은 대부분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 건강 기록에는 2가지 진단명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런 정신과적인. 근데 이것도 비공개로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우려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거 공개하지 같네요. 않는 쪽이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건 완전 개인정보니까 네. 그렇겠죠. 그리고 국세청 요거는 스웨덴에서는 되게 흔한 건데 우리한테는 잘 나오지 않지만 국세청의 소득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주식과 부동산 거래로 12만 2천 크로나 약 1,460만 원의 자본이익을 얻었지만 2015년 이후에 최근 9년간은 근로소득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갤러예요. 그 어디서 뭔가 상속받은 것도 좀 있었다는 걸로 보이네요. 그럴 시드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증오 범죄를 주로 다루는 한 수사관이 말하기를 이렇게 아무런 단서가 없는 사람은 처음이다. 유령 같다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게요. 거의 스파이급인가 봐요. 보통 누군가를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 인터넷 활동 내용, 학교를 비롯한 과거 기록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찾는데 이 사람은 가족과도 연락 끊어지고 이웃도 이 사람을 모르고 그리고 신기한 거는 인터넷에도 기록이 전혀 없대요. 보통 어디 가입을 안 했나? 네, 보통 앞에 2개가 없으면 인터넷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 기록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특별한 기록이 없었고 스웨덴의 국영 방송의 범죄 담당 기자가 말하기를 범인이 이번처럼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근데 이렇게 이것과 비슷한 사건의 범인에게는 일종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실패의 경험이 있대요. 그러니까 실패가 공통적인 배경이래요. 그게 학교 생활일지 직장 생활일지 아니면 사회 생활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이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만약에 증오범죄나 테러로 분류가 된다면 이념적인 동기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 리카드 안데손 역시 학교 생활에서 어울리지 못했고 또 점점 더 고립돼 갔다고 했고 아까 리스베리스카에 등록을 했지만 마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이것도 잘 어울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그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초급 미션은 아닌 거예요. 이런 범위는. 그렇죠. 예, 진짜 함부로라는 느낌이 드네요. 여기다 대고 혐오범죄라고 바로 집어넣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거를 분류를 못 해내고 있는 동기를 찾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 거죠. 눈에 띄지 않는 외롭고 조용한 사람,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인물.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은 명백한 범행 동기 또는 이념적 동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근데 이게 심증은 있는데 이 하드 팩트, 기록이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웨덴 경찰이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도 중앙일보는 스웨덴 최악 총기 낭사 사건 알고 보니 이민자 혐오 범죄라고 타이틀을 뽑고 있군요. 아직 안 알아봤는데. 알아보는 중인데. 안 알고 보니 모르겠다가 맞는 표현이잖아. 이런. 네, 아직까지. 근데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징후들은 있긴 있어요. 물론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의심은 해요. 네. 스웨덴 신문 아프톤블라댓에 따르면 이제 경찰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 경찰이 자기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범인이 일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살려뒀고 특정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누구를 살려주고 누구를 표적으로 삼았는지 그거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건 뭐 내부의 CCTV 이런 걸 보면은 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이 12시 33분. 범인은 몇 시에 사건 현장에 도착했는지 이게 파악이 됐어요, 지금은. 그리고 세정의 그 총과 칼을 기타 케이스에 숨겨서 진입을 했습니다. 데스페라도야? 야, 이거 액션 영화. 네, 그래서 그 기타 케이스를 들고 이렇게 밖에서 어슬렁대다가 들어왔는데 그 안에 이렇게 무기가 있었죠. 그다음 범행 전에 칼과 연막탄을 주문한 기록이 발견이 됐고요. 연막탄 어디서 팔아? 그리고 학교 안을 거닐다가 화장실에서 초록색 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군복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참 이상해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군복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노르웨이 그 총기 난사 그 사람도 군복으로 갈아입었는데 이게 북유럽의 공통점은 또 뭔지 아세요? 뭔가요? 직접 만든다는 거죠. DIY 군복을 입고 범죄를 한다고요? 네, 중고등학교 때 이 바느질 수업을 다 듣기 때문에 직접 군복을 만들어서 이 사람도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의식 같은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들이 이제 학생들이 증언에 따르면 총격범 굉장히 침착했었다고 해요. 막 정신없이 이러는 게 아니라 침착하게 돌아다니며 총을 쏘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인종범죄라고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유인 것 같은데 휴대전화로 당시 현장을 찍은 비디오가 있어요. 이게 공개됐었는데 음성 분석 전문가에 따르면 아마도 총격범이 이게 되게 시끄럽거든요. 막 사람들이 소리치고 그래서 잘 들리진 않는데 뭐 니스카보트 from 에우로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You should go away from Europe. 그러니까 유럽에서 나가 이렇게 외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민자를 타깃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제 또 다른 음성 분석 전문가에 따르면 이게 소파에서 떨어져로 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가능성이 뭐 2% 3%라고 해도 있는 거죠. 워낙에 그 혼잡한 상황이라서. 네. 이럴 땐 또 확정 도장을 못 찍어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동기를 확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범인은 반자동 총기 2정, 그다음에 펌프 액션 산탄총 2정을 포함해서 총 4개의 총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면허가 있었다고요? 총기 면허가 있어야지만 총기를 소지할 수 있거든요. 스웨덴은요? 네, 그래서 사건 현장에서는 반자동 총기를 포함한 3정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빈 탄창 10개 그리고 아직도 사용하지 않은 수많은 탄약이 발견이 됐었다고 해요. 그리고 범행에 쓰인 총은 엘크 라이플이라고 그 엘크 있잖아요. 엄청 큰 사슴. 네, 그거 쏘는 총. 그게 사냥에 쓰는 총이고 나머지 한 정 아까 4정 등록했는데 3정만 발견됐고 한 정은 범인의 아파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살긴 살았는가 봐요. 흔적은 없었지만. 스웨덴의 총기 규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총기 소유자의 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60만 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12%인 꽤 되네요. 네, 그 굉장히 많은 사람. 왜냐하면 사냥을 되게 많이 해요. 사냥을 많이 하니까. 야생동물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사냥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다고 하더만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도 막 그런 시골 같은 데 가면 가죽 같은 거 되게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엘크로 만든 육포라든지 막 이런 것들. 기왕에 많으니까. 어차피 생태계 때문에 또 몇 마리는 없애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구의 12%가 220만 정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이 많은 나라예요. 네, 북쪽에 있는 사냥 전통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냥용 총기를 소지하려면 18살 이상이어야 되고 사냥꾼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만 그 총기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총기에 따라서 시험 과목도 달라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동차 운전면허 딸 때 1종, 2종처럼 더 위험한 총기는 더 또 어려운 시험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허들이 낮지는 않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4정 이상을 소유하려면 추가로 이제 뭘 내야 된대요. 그리고 6정 이상은 소유도 불가하고. 이게 미국이랑 다르네요. 취미로 모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맥시멈인 4정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 4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타깃을 슈팅하는 이런 총을 가진 경우에는 사격 클럽의 회원이어야지만 총을 가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나름 꼼꼼하게 했네요. 그러니까 이 클럽의 회원이면 누군지 서로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총기를 보관하거나 이동할 때도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기를 들고 다른 데로 이동하려면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절차도 있고 굉장히 빡빡하게 관리를 하기는 해요. 최근 몇 년 동안에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총기 허가를 받을 수 없게 했고, 그다음 총기를 빌렸을 때도 자격증을 발부받아야지만, 내가 소유 안 해도 뭐 빌려서 그냥 뭐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사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면허가 없으면 총을 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리카드 안데손은 사냥꾼 시험을 치른 직후인 2011년에 총기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렸을 때 사냥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려진 게 별로 없는데 사생활이 어릴 때 사진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사냥터에서 총을 들고 있는 사진. 애기 땐 그런 사진 많이 찍어주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린 시절에 이 사냥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휴가 때 가서 할 수 있겠죠, 가족들끼리. 그렇죠. 이번에 오레브로 학교 총격 사건을 계기로 이 스웨덴 정부는 총기 규제 강화를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기 소지 적합성 이거를 좀 더 까다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10대 시절에 뭐 정신과 진단을 받은 기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를 평가하는 항목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걸 추가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냥용 총 타깃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총에 대해서는 특정 반자동 총기에 대해서는 접근을 아예 제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스웨덴은 기독민주당, 뭐 중앙당, 그리고 스웨덴 민주당이라는 극우가 연정을 해서 집권을 하고 있는데, 기독민주당, 스웨덴 민주당 연정이고, 스웨덴 민주당이 우리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그 극우쟁이들입니다. 맞아요. 이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극우 정당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냥 목적 반자동 소총 금지하자 이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당에서는 그래 금지하자 여기에 찬성으로 기울었어요. 극우 정당도 찬성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개인적인 신념에 어긋난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놨습니다. 총과 관련된 신념이 있어라. 사냥을 되게 좋아하시나? 아니면 뭐 또 총기 회사에서 어떤 로비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1년에 엘크에 치여 돌아가시는 시민이 몇인데. 뭐 그러든지. 외조수다. 그 스웨덴의 총기 사고의 연역을 좀 보면 그 아까 이게 역사상 가장 큰 총기 사고라고 했잖아요. 몇 차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 10월 달에 있었던 거는 어떤 총기는 아니지만 이거는 크로난 학교라는 이제 트롤야단이라는 스웨덴의 어떤 지역이 있는데, 여기 21살짜리 안톤 룬딘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칼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무라이 칼이라고 하던데. 이때도 직접 만든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그 진압을 하러 왔던 경찰의 총에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동기가 뭐였냐? 이민자를 싫어해서 이 학교가 이민자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였다고 해요. 아마 아까랑 비슷한 그런 곳이었을 것 같은데. 명백한 징후범죄였군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거는 드러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징후범죄로 분류가 됐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2017년에 트럭 사고, 이것도 되게 큰 사고라서 뉴스에 많이 나기도 했는데, 이거는 라크맛 아킬로프라는 39살의 그 난민 신청자, 이 사람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뭐 몇 시간 뒤에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나는 IS의 지령을 받고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 레코딩을 한 게 있었어요, 기록이. 그리고 2022년 3월 달에는 말메에 있는 라틴스쿨이라는 곳인데, 여기선 18살 파비앙 세델홀름, 이 사람은 완전 스웨덴 이름이네요. 이 사람이 2명의 여자 선생님을 칼로 찌른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칼과 도끼를 가져갔었는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원인이 나오지 않았어요. 징후범죄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그 자리에서 응급구조대가 이 사람을 체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징후범죄로 아직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기억나는 사건들만 해도 2015년, 17년, 22년, 그러니까 꽤 많은 거잖아요. 1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 그래서 보시면 스웨덴의 총기 살인율이 유럽 평균의 2.5배예요. 아, 굉장히 높네요. 네, 높은 편이죠.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총기 사고가 296건, 거의 300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 44명이 사망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사상이
그러니까 66명은 다쳤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유럽 안에서도 스웨덴만 사실 총기 사고와 네. 이 피해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 다른 유럽은 다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총기 규제가 그나마 비교하자면은 좀 헐거운 편인 건가요? 아니요. 총기 규제는 빡빡한데도 네. 이렇게 계속 늘고 있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이 얼마나 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냐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의 사건을 다 합쳐도 스웨덴이 더 많아요. 물론 인구가 이 세 개를 합친 것보다 스웨덴이 500, 500, 500, 그 다음에 1100이니까 그래도 인구가 저쪽이 더 많은데도 스웨덴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이후에 스웨덴의 총격 사망 건수가 300건 이상으로 계속 늘다가 작년에 조금 줄은 편이죠. 네. 그래서 유럽 전체 평균은 100만 명당 1.6명. 우리나라가 사망이 아마 10만 명당 1.6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평화로운 곳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비교하면은 나쁘다,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2011년에 가 제가 스웨덴에 있었던 때거든요. 제가 옵살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가 맨날 놀렸어요. 옵살라 경찰 진짜 꿀보직이다 이러면서 경찰이 하는 일이 그때 제가 있었을 때도 지난 10년간 사망 사건이 한 건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하는 일은 소음 신고하면은 와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전거 도둑 잡는 거. 그 잔칫날 논에 굴러떨어진 할아버지 있나 한번 한 바퀴 돌아보고 뭐 이런 동네들이 있잖아요. 경찰이 하는 일이 되게 다인 그런 데였는데 이게 옵살라 경찰이 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옵살라가 스웨덴 최고의 마약 밀매 갱단의 본거지가 됐어요. 갱이 번성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들으면은 뭐 귀엽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딸기파와 여우파. 폭스트롯과 딸기파 이렇게 스트로베리파와 딸기 이렇게 우리나라도 원래 갱단은 이름이 귀여워요. 그렇죠. 이 두 파가 본거지가 옵살라예요. 그래서 이 두 파끼리 막 주요 본거지에다 폭탄 터트리고 막 이래서 정말 총기 사고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예를 들어 뭐 오해하진 않습니다. 스웨덴이 한국보다 더 200일 듣고 위험할 거라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를 좀 하고 나니까 스웨덴도 갱단이 많아요. 그냥 아예 옵살라 마피엔이라고 부르네요. 옵살라 마피아라는 말이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요. 이 딸기파도 이름이 딸기파라서 좀 귀엽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게 왜냐면 그 스웨덴 딸기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과일이 나요. 약간 추울 때 자랄 수 있으니까 스웨덴에서도 많이 길러요. 그래서 노점에서도 딸기를 되게 많이 팔아요. 길거리에서 왜 우리 무슨 고속도로 가면 뭐 무슨 사과 팔고 복숭아 팔고 이러는 것처럼. 근데 이 전국적인 이 딸기 파는 조직을 이용해서 마약 밀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딸기파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폭스트롯은 진짜 악명이군요. 네, 폭스트롯은 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폭스트롯이 어떤 춤이라 그러더라고요. 되게 발재간이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영리하대요. 두목이. 그래서 여우 같은 놈이라고 해서 폭스트롯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 두목이 이 두 딸기파와 여우파의 두목이 둘 다 이민자예요. 그래서 이민자가 늘면서 범죄가 늘었다. 이게 둘 간의 연관관계를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있죠. 네. 그래서 스웨덴이 이제는 뭐 갱스터의 천국이 됐다. 복지 천국이 아니라 이런 갱단의 천국이 됐다 이러는데 실제로 이게 크게 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스웨덴 뉴스를 듣거든요.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도 범죄 뉴스가 정말 많아졌어요. 초창기에는 진짜 무슨 뭐 엘크가 사과 그 떨어진 사과 발효된 거 먹고 술에 취해서 뿌리 나무에 걸렸네 막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지어내기 어려운 그런 스머프 마을 같은 뉴스가 나왔는데 네, 그런 게 막 이제 TV 뉴스에 나올 정도로 뉴스거리가 별로 없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뭐 폭탄이든 이런 총기 사고든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그걸 느끼기는 해요. 그리고 2015년에 비해서 세관의 코카인 압수량이 1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어떻게 보면 유럽의 이 마약 밀매 그 본거지 같은 게 됐어요. 그 정도군요. 그래서 북유럽 범죄학 저널 보고서에 따르면 23개의 유럽 국가의 총기살인 추세, 스웨덴은 예외? 이렇게 제목이 담겼는데 스웨덴이 2005년 이후에 남성과 젊은 성인에 대한 총기살인이 계속적으로 증가한 유일한 나라라고 해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 조직폭력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조직폭력. 그러니까 유명한 갱단이 많아요. 보니까. 남성과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총기살인이 그 조직
폭력 범죄와 연관될 확률이 높아서 지금 두 개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조직 폭력 그 갱단의 멤버들이 보통 이 나이대 남성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노르딕 경찰 공조 수사 그래서 큰 일이 있으면 이 북유럽은 사실 서로 국경을 거의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조 수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특히나 스웨덴하고 덴마크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촉법 소년이라고 하죠. 10대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덴마크의 갱단도 스웨덴의 10대를 모집해서 이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수출이 되고 있군요. 다리 건너서 그래서 덴마크랑 스웨덴 안에서 이 10대 범죄, 촉법 소년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바뀌고 새로운 문화권의 인구가 늘었는데 그만큼 시스템을 빨리 변혁시키는 건 무리였던 거죠. 못해서 지금 이런 후과를 치르고 있는 거죠. 스웨덴 범죄예방위원회 브로라는 데가 있는데 2022년에 갱단 범죄 용의자 중에 15살에서 20살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체 갱단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나네요. 그럼 얘네가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 근데 가장 위험한 일을 해요. 총기, 폭발물, 그다음에 살인, 그다음 과실치사 이렇게 해서 이게 거의 절반에 이르는 일을 20대 애들이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쥐어준다라고 한국에서는 표현을 하죠. 네, 왜냐하면 너네 촉법이잖아. 너네는 잡혀도 벌 안 받는다니까. 감옥 안 간다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 10대들을 모집을 해서 범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걸 리크루팅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모집하는 것처럼. 그죠. 이게 그 잘 나가는 집안의 애들이 이제 부모 믿고 저지르는 이제 노엘 범죄 같은 거 말고 믿을 의지가지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이제 폭력 조직에 들어왔을 때 무리한 일들을 윗선에 시키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텔레그램, 뭐 오픈 채팅방, 스냅챗, 뭐 이런 데서 시그널 이런 데를 이용을 해서 뭐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10대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가담했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인터뷰가 영국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9살에 갱단에 가입을 했대요. 일종의 거의 대한가족인 거네요. 이게. 그렇죠, 맞아요, 진짜로 얘네들한테는. 그래서 살인하면 100만 크로나, 우리로 치면은 1억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다리 하나 쏘면 5만 크로나. 뭐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그래서 지난해 스웨덴 영화제 그 개막작이 아브네일이라는 거였는데 이 사건을 다룬 영화였거든요. 실화에 바탕을 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 범죄에 이용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스웨덴의 마을이 있거든요. 특정 지역에 가면 정말로 이민자들만 모여 있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평범한 이민자 소년이 있었어요. 아브델인데 얘는 원래 동물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수의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근데 집안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따돌림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친구가 없어서 그냥 동네 그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한테 먹이 주고 막 이런 게 얘의 기쁨이었는데 근데 어쩌다 친구가 생겨요. 그래서 이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무기를 집에 잠깐 동안 보관해주는 이런 작은 일로 시작했다가 그러다가 조직에서 돈도 벌고 그러면서 이제 조직에서 이렇게 자기네 가족처럼 받아들여주고 막 예뻐해주고 이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무섭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가 된 거죠. 그래서 얘한테 야 저기 상대파 있는데 걔네 조직의 두목의 집에 가서 폭탄 터트려 이러면서 얘한테 폭탄을 주고 얘가 그 집에 그 환기구로 기어 들어가서 아이니까 그래서 폭탄을 터트리라는 명령을 해서 걔가 폭탄을 터트리려고 갔어요. 그런데 환기통으로 딱 봤는데 자기 또래의 딸 2명이 거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걸 터트리질 못하고 가지고 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폭탄이 자기가 들고 있다가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마트에 가서 테이프를 사요. 그래서 그 테이프랑 자기 손에다가 그 폭탄을 꽁꽁 묶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가 실수라도 떨어뜨려서 어떻게 될까 봐. 그러다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이 아이 손에 폭탄이 있고 아이가 불안한 걸 보고 몰래 손님들을 다 내리라고 한 다음에 자기랑 아이만 둘만 있게 한 상황에서 경찰을 이제 부르죠. 그래서 경찰이 이 아이를 이렇게 연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고 때문에 폭탄이 터져요. 그러니까 얘는 촉법으로 풀려나오지만 조직에선 영웅이 된 거예요. 얘가 경찰차 폭탄 터뜨린 개야 이러면서. 그래서 얘가 큰 커뮤니티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얘기였는데 아무튼간 이게 실화에서 바탕을 한 거였고 그런 영화로 나올 정도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그냥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상태이죠. 이게 그 북유럽이 겪은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실증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현실이 사회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인정을 베풀 수 있느냐. 이건 인정을 베푼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왜 이런 아이들이 범죄에 가담을 하나?
이 스웨덴 범죄예방국학과 브로에서 이거를 찾아봤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얘네들은 단지 돈뿐만이 아니라 쾌감, 사회적인 인정, 소속감 이걸 위해서 범죄에 가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의 범죄율은 스웨덴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3배가 높대요. 그만큼 이 친구들이 사회적 인정과 소속감을 그냥 사회에서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OECD 형사 책임 연령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있었잖아요. 찬성하세요?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지적은 무의미해요.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근데 땜빵도 행정이 해야 돼요. 필요한 땜빵입니다. 그 대한민국 소년법상의 소년범죄는 10살에서 19살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에 14세 미만의 소년, 즉 촉법 소년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2022년에 법무부에서 한동훈 있을 때인가죠? 그렇죠? 네. 그 살인, 강도, 강간 등 촉법소년 강력범죄 증가 추세를 이유로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뭐 그런 개정을 제안한 바가 있었죠. 네. 다른 나라를 보면은 이 형사 책임 연령, 촉법소년의 연령이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호주는 10살 되게 낮네요. 그다음에 네덜란드, 멕시코, 벨기에, 아일랜드, 이스라엘, 캐나다, 튀르키예는 12살, 프랑스가 13살, 그다음 대한민국, 독일, 라트비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헝가리는 14살.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체코, 핀란드는 15살. 포르투갈 16, 폴란드 17, 칠레 1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령을 낮추면 그러면 정말로 이 나이대 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까? 이 덴마크가 이걸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원래 15살, 지금 15살인데 14살로 낮춘 적이 있었거든요.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연령을 낮췄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보니까 줄지 않는 거예요. 그렇겠죠. 효과가 없다고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냥 나이를 낮추면은 이게 가혹해질 뿐이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14살로 2년 동안의 실험을 거쳐서 효과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올렸어요. 저도 이걸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고 생각했던 건데 저는 그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린 소년들 말고 불안에 떠는 시민들을 위한 여론환기용으로서라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진짜 필요한 조처는 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 대한 수사 방식의 변경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 아이의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방식. 그건 한국 검찰이 애들 막 조져가면서 하는 방식이 아닐 거거든요. 그런 것의 개발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두 개가 같이 간다면 논의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게 또 덴마크의 결과입니다. 아까 나이를 낮췄다가 효과가 없어 다시 올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조직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한 이후로 덴마크 아이들도 이 촉법소년들을 데리고 조직범죄에 많이 막 그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19년에 여기에서 청소년 범죄위원회, 범죄예방위원회 뭐 이런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거에는 이런 나이대의 10대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소년원에 맡기거나 지자체의 책임하에 뒀는데 이거를 형사 책임을 강조하면서 얘네들한테 교화도 시키고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옛날보단 처벌을 강화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효과가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교정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 와중에서 더 강해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연령이 내려가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게 줄었고 그 10대 범죄가 줄었고 그래서 덴마크의 조직범죄 사람들이 스웨덴 10대를 모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긴 여전히 촉법소년이니까요. 네. 그래서 세계 안전지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대한민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핀란드, 덴마크, 일본, 네덜란드. 여기서 이 중에서 촉법 소년 연령이 낮으면서도 세계 안전지수 순위까지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스웨덴 10대 범죄 가담률이 높을까? 덴마크 갱들이 스웨덴 아이들을 모으는 이유. 아까 설명해 주셨어요. 네, 최근에 도입한 처벌 강화, 이민자 때문일까?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브로가 아까 그 예방위원회에서 낸 결론은 스웨덴 내의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때문이다. 사회적인 그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외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보살핌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덴마크보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 아이들이 덴마크까지 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한 백인 스웨덴인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10대 때 이 범죄에 가담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봐라, 나 이민자 아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왜 가담했냐고. 난 가난했으니까. 나는 우리 집에 희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자신은 이민자가 아니지만 사회에 소속되지 못한 채 살았고 그것이 범죄에 가담한 이유다. 그래서 좀 더 구조적인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극좌 스킨헤드 범죄가 일어날 때 영국인들이 저거 아일랜드 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런던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밀려나면 외국인이든 본국인이든 입장 똑같다. 맞아요. 근데 이 불평등의 저울이 기울어진 쪽에 대부분의 이민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율상 따지면 당연히. 네. 그리고 이 범죄가 사실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 시점, 또 이민자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 시점하고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2015년. 그래서 2013년에 비해서 현재는 총기 사용 범죄가 2배로 늘었는데 2015년이 어떤 해냐면 스웨덴이 그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났던 해인데 무려 16만 3천 명을 한 해에 난민을 수용을 했어요. 16만 3천 명은 스웨덴 전체 인구의 1.5%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이렇게 많은 난민이 왔는데 그때 스웨덴은 우리 봐라 인구 대비 우리가 제일 많이 난민 받았다. 빨리 유럽 너희들도 동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2015년에서 2022년까지 3인당이 집권한 시점이었는데 매년 10만 명씩 받아요. 그래서 현재 스웨덴 인구가 1,050만인데 스웨덴도 그 출산율이 2.1이 안 되기 때문에 출산율만 가지고는 인구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근데 인구가 계속 느는 이유는 이민자를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외국 태생이 200만 명이에요. 그러면 5분의 1이요? 그렇죠. 5분의 1이죠. 근데 이 외국 태생은 200만 명이지만 대륙별로 보자면 아시아가 20%, 그다음에 북유럽하고 EU에서 오는 사람들이 뭐 60만 명이니까 한 15% 되겠네요. 그리고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이 46만 명, 그다음 아프리카에서 25만 명 이 정도 되는데 이 5분의 1이 외국 태생이고 이민자 한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이민자인 경우까지 합치면 지금은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이민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제 친구들을 만나도 우리 가족은 원래부터 3인당이었어.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 집안 대대로 3인당을 지지해. 이런 디폴트 값이 스웨덴은 30%예요. 우리가 국민의힘의 디폴트가 거의 30%인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는 3인당의 디폴트가 30%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20%대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달라진 이유가 이 3인당 전통적인 지지자들마저도 극으로 돌아서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이민자 증가에서 찾는 게 저는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저는 이게 3인당의 실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3인당은 옛날부터 팔매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이상주의 당이에요. 야심차게 난민을 받아들였는데 사회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핵심은 준비. 네, 이민자를 받는 건 그전까지는 제가 말씀 전에도 드렸는데 2010년에는 그 원래 사람들 주민의 행복도를 조사할 때 이민자하고 원주민하고 나눠서 조사했는데 2010년부터는 나누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행복도에 차이가 없었거든요. 이민자도 그냥 원주민하고 행복도가 똑같이 나오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다시 분리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달라졌으니까요. 네, 달라졌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래서 이민자에 대한 태도도 좋았고 사회에서도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준다. 다양성을 불러와서 사회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우리 인구도 줄어들고 일자리 많은데 일할 사람 없었는데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활기를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범죄가 늘어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민자 탓일 수도 있는데 이민자들이 그전에는 받아들였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지금 문제가 생겼냐. 그건 준비하지 않은 채 받아서 그래요. 그렇게 많은 수를 갑자기 받았고 이민이 오면 이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아이가 태어난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돈을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사회에 기여를 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 버퍼가 없이 이렇게 이민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스웨덴 사회에 안착하는데 실패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게토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자라면서 절망을 한 아이들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그래서 2015년 이후에 기존의 스웨덴 주민은 과거하고는 달리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다음 거주지 분리, 사회 분열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민자가 증가하면 뭐 이 사회에 이 마을에
몇 %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원주민이 이사를 나가더라 이런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개토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직업을 찾지 못하거나 사회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민자, 난민을 중심으로 총기와 마약 밀거래가 성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회가 못 걷어들이는 인원은 범죄 조직이 걷어들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이제 해법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회가 다 걷어들여 줄 수 있는 준비가 되고 품이 되면 그때부터는 범죄 조직도 설 곳이 없다는 거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스웨덴은 현재 강력 범죄율이 있는데 순위를 보면 유럽의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1위가 알바니아, 그다음 스웨덴, 그다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몰도바, 그리스. 그러니까 이 스웨덴이 사실 여기랑은 가까운 나라들이 네. 아니었는데 좀 튀죠. 네. 그리스와 몰도바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내전 겪었던 비슷한 동네 네, 저기를 빼면 유고슬라비아 쪽의 이 친구들. 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민 인구 현황을 보시면 체류 외국인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250만. 그리고 한국이 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지난해 이민자 유입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OECD 이민자 집계에는 뭐 시민권, 영주권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난민, 유학생, 단기 취업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더 클 수도 있지만 단기 취업자 영향이 크겠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계절 근로자 있죠. 네. 그 농촌이나 이럴 때 특수한 우리 시절에 산업의 필요로 인해서 불러들인 사람들. 네, 그다음에 유학생, 그다음 한류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OECD 중에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 다음이 우리나라니까 진짜 많이 그러네요. 오기는 온 것 같아요. 핫해요. 네. 그리고 다문화 가구를 좀 봐야 되는데 이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그다음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랑 결혼을 해서 결혼 이민자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체 귀화자 11,000명 가운데 그 50%, 5,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민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출산율이 감소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로 이민 정책을 고려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사회 경제적인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채 이민을 받으면 그게 서로 선으로 시작을 했더라도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민 이전에 우리 안에 지금 사회통합, 그다음에 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다음 외국인 근로자, 그거 말고도 뭐 성별 지역, 뭐 지역군 되게 다양하게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아까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저는 아까 스웨덴의 이민자 가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지역에 분리되어서 살고 있고 그다음 학교, 고등교육 진학률도 너무 낮고 특히 한국에서 사회적 소속감을 얻을 수 있는 루트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폐쇄적이잖아요. 맞아요. 뭐 학교 아니면 직장인데. 네, 더 유입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노력하지 않으면 스웨덴의 미래를 우리가 진짜 반면교사로 삼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네, 우리 코가 석자인데 스웨덴 문제 비슷한 것도 겪게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그 결과 중에 하나로 지금 그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표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데 네. 북소장님이 한국계 중국인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그냥 중국인 네. 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숫자는 줄어들지 않아요. 비슷비슷해요. 예. 근데 우리와 같은 민족인 중국인들은 떠나갔어요. 네. 네. 저는 이게 눈에 띄거든요. 2016년에서 2023년까지 그러니까 7년 동안 비교해봤을 때 10만 명이 줄었네요. 물론 우리 같은 민족인 동포들은 제중 동포들은 자기 발로 오셨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가 뱉어냈다라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 과정을 알잖아요. 어떻게 이 사회에 발 못 붙이도록 하는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가 우리가. 근데 그 정서는 보통 경제 정의하고도 맞물려 떨어져가지고 좋은 직업을 더 못 구한다거나 이런 걸로 계속해서 나쁘게 재생산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흔히 범죄와 되게 연관되어서 소비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스크린에 걸리는 수많은 맞아요. 범죄 땡땡 같은 영화들을 생각하고 우리 당장 지금 이제
올해 한 하반기쯤 되면은 특검을 시작할 마약 게이트, 네. 관세청 마약 게이트에서 그걸 잠시 들여오고 맡아주던 외국인 청년들 집 보면 그냥 조그만한 원룸이잖아요. 네. 예. 답이 없으면 그런 데 끼어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우리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고 줄어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건 그 줄어드는 과정이 너무 급속하기 때문에 이 젊은 인구가 복지로 부양해야 되는 이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버퍼를 해결할 수 있으면 인구가 줄어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뭐 내수가 줄고 그러지만 인구 적어도 잘 사는 나라들은 많으니까요. 근데 이 버퍼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외국인 근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서도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게 되게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다음 그 안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면 부양할 수 있는 이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버퍼가 되어줄 수 있고 이 혼란의 과정을 막아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뭐 대부분은 뭐 공장에서 일하거나 이러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다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이민자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의견 중에 하나잖아요. 쟤네는 네.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와서 부모님 돈 쓰면서 놀고 먹어도 한국의 국부엔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건 소비를 많이 해주는 거니까. 네, 심지어 이민자 혐오 댓글을 달지 않으니 너님보다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개개인에 대해서 절대 적대적이고 싶지 않고 그 어떤 개개인도 차별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편이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 사회가 하나의 존재를 가진 하나의 몸이라면 이민 정책은 그냥 건강기능식품?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게 과다 투여된다고 좋은 일도 없고 더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스웨덴이 보여주고 있는 결과인 것 같아요. 네. 패권 국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군사력이 강할 수도 있고 뭐 힘이 되게 셀 수도 있고 돈이 되게 많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형성하는 거는 이 나라에 대한 호감이거든요. 이 나라의 문화, 이 나라를 따라하고 싶다. 이 나라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은 우리가 가진 패나 힘보다 더 많은 문화적인 영향력이 있고 문화적인 패권을 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앰버서더 같은 사람은 뭐 브랜드 앰버서더가 아니라 한국의 앰버서더가 돼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인 거거든요. 맞아요. 제가 사실 스웨덴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스웨덴이 이런 면이 좋다. 물론 나쁜 면도 뭐 볼 수 있긴 하지만 어떻든 저는 이 스웨덴의 나쁜 면을 보더라도 애착이 있거든요. 그럼 이 한국에 왔던 이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한국을 연구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친절이라던가 그 사회의 개방성이라던가 그 사회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뭐 민주주의든 어떤 공유하는 가치든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는가를 보면서 저도 그 나라를 좋아하게 된 거니까요. 네. 전 어제 얘기랑도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사람들도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살던 데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오는 건데 그럼 그만큼 그 분쟁을 관리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일일 수 있다.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관리하는 것이. 저 얼마 전에 2040년인가요? 되면은 기후이기 때문에 재난 때문에 이민하는 인구가 1억 명이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초래할 엄청난 사회 혼란 과 약간 내전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걱정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패권 국가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정치 체질이 엄청 건강한 국가 아니면 살아남기 쉽지 않은 미래가 예견되고 있는 거잖아요. 스웨덴은 가장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정치하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인구 1%쯤의 이민 유입을 겪더니 바로 중병에 시달려버렸다는 게 우리의 오늘의 이야기예요. 이민 정책이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스웨덴보다 대비를 더 훨씬 잘해야 될 텐데 자신은 없죠. 다만 그래요. 그래서 시작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민이 지금 되게 느리고 안 들어오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데 이게 덜 힘들려면 첫 번째 미션이 먼저 떠올랐어요. 아주 어려운 건데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요?
보수 기독교가 절멸하고 그 자리에 대한 커뮤니티가 들어서는 겁니다. 아주 어렵고 좋은 방법이네요. 그것만 돼봐요. 적어도 지금 수준의 이미는 너끈히 잘 지내고 3인당 30% 갈 수 있어요. 한국 3인당 말고 비슷한 거. 예. 어디든.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북소장이 방송에 알릴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바빠지실 것 같은데 봄에 여름쯤 되면 다른 얘기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맞아. 엊그제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그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행정명령으로 그 중에 하나가 정보 공개를 지시한 게 있어요. 정보 공개요? 네, 그래서 그 존 F 케네디 암살에 대한 정보 공개, FBI 자료 공개, 마틴 루터 킹, 로버트 케네디 3명에 대한 정보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원래 그런데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혼자 하기는 버겁고 혹시 이런 조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줄을 서십시오. 아무도 안 서실 것 같죠. 그럴까요?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엔 있지 않을까요? 국소장을 위한 대안 이런 거를 이제 뜻 있는 분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590회 평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북유럽 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서울데이터연구소 강서구 정치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